스르폿 어카운팅 기초라는 내용으로 시리즈로서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스르폿 회계 실전 분석 내용을 쭉 공개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고 있는데요. 어떤 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기왕이면은 어떤 그 이해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초라는 것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기초라고 해서, 회계에 대해서 전혀 문의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공인회계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그 스루프트 회계는 제가 그 독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회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또 어떤 이 시청자분께서는 회계 전문가세요? 라고 묻는데, 이 댓글이라는 게 뉘앙스로 말로 할 때 하고 글로 쓸 때 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경우는 글로 썼을 때 글에서도 글 쓴 사람의 어떤 이 감정 상태라든지 어떤 이 생각의 수준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들에 있는 질문들도 많고 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제가 그 의견을 어, 저도 좀 삐지는 나이가 돼가지고요 삭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서설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기초라는 편을 우선 일로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트라는 용어의 세 가지 개념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스트라는 그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쓸 때는 원가, 비용, 가격 이런 세 가지로서 이 앞뒤 문장을 생각해서 적절히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적어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IFRS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해서 번역을 하면서 이 코스트를 거의 100% 원가라고 번역을 한 관계로 어, 이 앞뒤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이해를 할 때, 원가에 대한 오해를 또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솔직히 한번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의 답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원가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다. 중립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제 경험이 있습니다. 원가라는 것은 이건 뭐 어떤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원가란 어떤 실제에 무언가를 넣어 물리적 변화 또는 이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소비 가치를 향상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 가치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물건이 팔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원가는 생산성의 기여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생산성이라는 얘기가 이 기업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없이 들었을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 표현을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단위 절감을 생산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협의의 생산성 개념이다. 그러니까 원단이라는 게 어떤 그 제품 생산 단위겠죠. 생산량 나누기 투입 비용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일본 맥킨지 지사 출신 이가 야스오라는 그 전문위원이 부가가치액 나누기 투입 자원량을 광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마치 이 스르풋에서 생각하는 생산성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가 야스오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그 원가 회계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쓴 그 책이 국내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생산성이라는 제목하에 출간이 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뉴스 보도 내용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그 불확실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변화라는 것이 있었고 생산성에 대한 그 개념 변화가 그래서 생산성을 그 정의를 할 때 저는 그 기존의 생산성을 이 생산 공장에만 적용할 문제가 아니고 이 맥케 출신 이가 야스오 씨도 이제 이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생산성은 본사 포함해서 이게 부가가치액이 아니고 매출액 나누기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 요게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그 금액을 그 일반인들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로 하면은 좀 외부인이 좀 볼 수 있기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수익 생산성이라고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이제 스루풋 생산성입니다. 이거는 스루풋 나누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비용, 스루풋 나누기 운영비용. 요거로 이제 그 TOE 생산성이라고 저는 현재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어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영어를 그냥 영어로 T 나누기 O이니까 TOE 생산성이라고 저는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원가 회계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그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스루풋 어카운팅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미 이 실전 분석을 보신 분들은 눈에 익으시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해 본 것입니다. 레가시 코스트 어카운팅이라고 굳이 그 레가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원가 회계가 이제 진부해졌다라는 의미에서 레가시라는 영어를 썼습니다. 그 원가 이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생산성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 나누기 매출 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 해서 원가 생산성으로 어떤 이 경영 이 성과 지표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운영을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루풋 어카운팅은 굳이 제가 최근에 이제 ESG 월드라고 했는데 ESG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비난하는 그런 취지의 이 댓글들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속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나보고 저보고 ESG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묻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한 세 편의 ESG에 대한 그 학습, 제 자신도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그 IFRS 표준이 어디서 그 국제적으로 제정이 돼 있고 본부가 어디 있고, 이런 내용들을 기사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 내용 취재된 기사 내용들을 말하자면 발췌를 해서 인용을 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 의견을 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선은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어, 먼저 그 ESG에서 돌발적이고 그 감정적인 거로서 ESG를 매우 그 적대화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가 회계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세력이거든요. 한 200년 지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도 못하면서 ESG에 대해서만 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원가 회계에 대해서 좀 배운 다음에 제가 스루프트 회계를 실전 분석을 개척을 했듯이 ESG를 그러면은 배우고서 얘기를 해라. 약간 이것도 사이드로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스루프 손익은 매출에서 매출 재료비를 빼는데, 이 매출 재료비도 이제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해서 변동하는 변동비가 이제 그 기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재료비를 뺀 게 이제 스루풋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를 더해서, 이 가공비를 산출하려면 총 제조 비용, 제조 원가 내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국내에는 제조 원가를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공비를 산출해 내는데 제가 나쁜 머리로서 무척 애를 먹고 끙끙거리면서 만들어낸 거죠. 이 스루풋 그 실전 분석 그 표는. 판매 관리비는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산출해 내는 게 이제 제 노하우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를 합친 것을 운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루풋에서 운영 비용을 빼면은 이게 스루풋 영업이. 저는 그 최근에 실전 분석에서 그냥 이거를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 나누기 OE를 TOE 생산성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그 생산성 지표를 산출해 내면서 아주 단순하게 이 기업의 경영 성과가 TOE 생산성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회계는 원인, 결과를 란 논리를 익힐 수 있는 훌륭한 학습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의 매출 원가가 인가관리 논리를 시작할 때 장애로 다가올 겁니다. 즉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매출 원가에 대한 제조 원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제조 원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들을 안 하고 있고요. 기업 조직 내에서도 그 제조 원가를 담당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아마 소속은 재무회계 조직 속에 있겠죠. 그래서 일반 그 생산이나 영업이나 또 물류나 이런 분들이 이 회계는 우리 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원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데 기왕이면은 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스루프소닉은 쉽게 접근하게 해준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논리 연습을 할 때 이제 매출이 결과니까 이제 그 결과를 실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매출원가는 원인으로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이 결과인데 여기에서 또 어떤 그 원인, 그 판매 관리비 원인이 생겨서 이걸 빼니까 결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생겼다. 이제 그래서 회계라는 것이 이것을 그 수치로 얘기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일반 그 사회 인문적인 접근으로 하면은 이제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뭐 답변하기 어렵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과관계라는 얘기를 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확인한다. 그게 아니고 인과관계는 논리거든요. 논리로 설득력 있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계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확실한 그 연습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루프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로 원가 회계와 스루프 회계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그 모델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판매량 곱하기 단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분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또 분석할 때는 품목별 그 수량과 단가 이런 내용도 우리는 그 분석을 해볼 필요성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인들 외부에서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내부 직원들만 있는데 언젠가는 그 판매량을 공개해야 될 날이 오고 판매 단가도 공개해야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ESG가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만 원의 이제 매출이 일어났는데 매출원가가 16,000원이었다. 매출원가는 이제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산출되느냐? 그러면 기초 제품이 1,600원 있었는데 제조 원가가 19,200원입니다. 요거를 더합니다. 기초 제품에서 제조 원가를 더해 가지고 기말 제품 금액을 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내용도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표현해주는 국내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 샘플은 잘난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너 잘난이냐 나 잘난이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호주 그 기업의 자료를 보고서 이 사람들 참 공개를 잘 하는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총이익이 2만원 판매해서 매출원가가 16,000원이 됐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그 4,000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낼 거예요. 제조 원가는 거의 이 매출액에 가까운 19,200원이나 들어갔는데 어떻게 매출 총이익이 4,000원이 남느냐. 요게 이제 그 원가 회계 매출 원가의 매직 그 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200년 동안 지배를 해 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진실인 줄 알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손익을 위한 진실은 아닐 거다라는 게 이제 그 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판매관리비 이제 그 주로 본사 비용이죠. 그거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1,000원이 남았다. 뭐 영업이익률도 따질 때는 따지는 데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2만 원 매출을 해서 1,000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매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재고 자산은 4,800원이 기말 제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1,600원이 있었는데, 증감액은 기말에서 기초를 빼면은 이 재고가 3,200원 증가를 한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풋은 똑같이 이제 이거는 같죠. 그러니 변동비가 이제 수량으로서 이 1,000원인데 아니 수량이 1,000개인데 그 판매된 게 단가가 8원이다. 요거를 어떻게 산출했느냐?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거 기초 제품의 단가는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16원씩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기말 제품은 이 재고 증가액에서 곱하기 가공 비율이 50%라고 그 가정을 했을 때 가공비를 빼면은 50%라고 한다면은 단가는 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가공비가 일반적으로 조립산업의 가공비가 한 50%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8,000원을 빼면은 스루풋이 12,000원 남죠. 그리고 공장의 이제 가공비도 이제 8원이 될 거예요. 가공비 배분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원가 회계처럼. 그러면 이제 9,600원이 나오고 판매관리비는 3,000원 그대로죠. 그 운영비용이 12,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6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생산해서 기초 제품이 1,600원이 있었는데 기말 제품을 못 팔면은 당연히 매출을 재고를 못 팔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 게 이제 일반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는 생산을 많이 하면은 이익이 낮다고 결산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안 보이지만은 이제 그 마이너스 600원의 그 차이가 영업 손실이 났는데 그 차이가 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000원이니까 요게 600원이니까 차이가 1,600원 나는 거죠. 요 재고 증감액이 3,200억이잖아요. 3,200원. 이런 여기에서 가공 비율 50%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1,600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입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핵심적인 보여드리는 샘플이 되겠어요.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그 스루프트 회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우리가 실제 분석을 해 볼 수 있으려면은 실전적인 거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또 그런 걸 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거 생산성은 1.05가 됩니다. 원가 회계 쪽에. 그리고 뭐 그대로 내지만 이 생산성 하나를 더 좀 얘기해 보려고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TO의 생산성은 T 나누기 5이니까 0.95가 되죠. 여기 안 보입니다만 0.9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가 세계는 생산성이 2.05이기 때문에 잘했다. 그러니까 월급도 올려주고
했는데 TO의 생산성으로 하면 0.95니까 돈을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0.95면은 그 임금도 못 올려주고 생산을 많이 해서 못 팔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업도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보너스도 못 받고 이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이게 정확한 그 이 경영 성과다.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 회계의 관점으로는 돈을 번 거지만 스루프트 회계의 관점으로는 돈을 못 본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회 인문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어떤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사회적인 돌아가는 면을 봤을 때 보는 관점,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틀리고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 비용에서 매출원가까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총 제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거를 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생산 재료비 더하기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게 되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기초 제품이 있다면은 기초 제공, 아니,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게 있는 게 있는데, 기초 제공 더하기 총 제조 비용, 빼기 기말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는 아까 손익계산서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에 이 제품 매출 원가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기초 제품 더하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서 그 총 제조 비용까지 알라고 그러면은 이걸 소급해서 이게 역산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그 쉽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상품 매출한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만 파는 게 아니니까.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구매액 빼기 기말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요 산식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나의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총 제조 비용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그 원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생산 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더해서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구성 내역이 있는데 생산 재료비는 어떻게 그 내부에서 산출할 거냐 그러면 기초 원재료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 빼기 기말 원재료를 하면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가 나오겠죠. 인건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경비가 아주 기업마다 다양한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기업마다 이제 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들 통용되는 것들이 있죠. 외주비,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는 뭐 어느 기업이나 그 제조업이면은 다 있는 거고요. 이 감가상각비도 이제 또 분류가 되면은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도 있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도 있고 또 기타 이 리스자산, 리스자산이 여기 계약자산이 아니고 뭐라 부르는데 저건 여러 가지 그 감가상각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연료비, 전기료, 용수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ESG에서 요거를 또 매우 강조를 하죠. 그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 건물이나 그 공장을 계속 그 유지해야 되니까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제재료 비용은 생산재료비 더하기 인건비 더하기 경비다. 그래서 또 인건비와 경비를 더해서 이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가공비라고 또 명명을 합니다. 재고자산 증가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 해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다시 한번 돕기 위해서 한번 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좀 뭐 끙끙거리고 만들어 봤는데 생산량보다 매출량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경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공장에서도 그 보조 부문비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관리 조직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이 관리적이 이 보조 부문비라고 이제 회계에서는 얘기하지만 또 요즘은 이제 그 관리 부문이라고 안 그러고 ISO가 되면서 이제 지원 부문이라는 그런 거로 했죠. 왜냐면 이제 생산과 생산 부서가 그 공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용어들이 조금씩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 이제 관리직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그 위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애헴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요즘은 그 관리직이라고 한다면은 지원 업무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그 신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요거를 다 합쳐서 이제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초 제공에서 기말 제공, 요걸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제공을 더해서 기말 제공을 뺍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총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들어간 돈보다도 제품 제조 원가가 줄어들었죠. 기말 제공이 늘어나니까 공장 공정에 제공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제품 제조 원가에서 기초 제품을 요만큼 있었다고 보고 아까 그 못 팔았죠. 기말 제품이 이렇게 못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 버려요. 매출액은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품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익이 크게 나는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본사 판매 관리비를 뺍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물건은 들이다 생산을 해놓고 못 팔아가지고 돈도 안 들어오는데 원가 회계 손익은 영업이익이 낮다 해서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구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천천히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마지막 말을 한마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없는 중간 기술은 투입량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런 말을 좀 남기고 싶고요. 이것이 원가회계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첨단 산업을 못하고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개나 소나 하는 어떤 중간 기술 정도로 그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그 투입량 그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비도 싸게 살려고 노력하고, 재료비 싸게 살려다가 나쁜 품질의 자재를 사가지고 또 하자가 일어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도 그냥 안 올려주고 뭐 깎다 이렇게 보면은 좀 기능이 좋으신 그런 분들이 절대 오지는 않겠죠. 그런 데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중간 기술 정도가 이제 우리는 이제 원가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산은 이제 덤핑을 한다. 그럼 중국 애들은 뭐 제조 원가가 싸서 그러냐? 자,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인건비가 걔네들은 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이제 크게 올라가지고 아닐 텐데요. 그런데도 이제 중국은 그렇게 덤핑질을 하고 싸게 팔아서 세계의 시장을 공략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제 다 망해먹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른 착상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 감소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 생산량보다 매출량이 많은 경우가 되겠어요. 앞서 한 대로 똑같이 총 제조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기초 제공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근데 기말 제공을 줄였어요. 그러면은 돈을 이것뿐이 안 썼는데 그 투입 비용이 제품 제조 원가가 증가해 버립니다. 기말 제공이 줄었는데도 또 제품 제조 원가에서 기초 제품 재고가 이만큼 있었는데 기말 제품을 영업을 잘해서 그 제품 재고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 원출 원가가 또 증가를 해버립니다. 자, 매출액은 앞에서 얘기한 그 크기만큼 매출이 됐습니다. 매출 증가가 더 됐죠, 근데. 앞에 한 대로 그 재고가 기말 제품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를 더 이만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제품 매출 원가가 증가를 해서 역시 매출이익이 이만큼 납니다. 본사 판매 관리비를 떨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증가를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크게 기대한 만큼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재고 자산이 그 감소 했다는 것은 매출의 판매 그 제품 재고를 그렇게 줄인 건데 영업이익은 그 기대와는 틀리게 작게 난다. 아까대로 한다 그러면은 매출 증가가 이만큼 났다면은 영업이익이 뭐 이만큼 더라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그림으로써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장의 생산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고를 줄인다는 것은 그 생산량을 적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장의 입장에서는 공장 생산성을 따지니까 투입 비용은 총 제조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생산량을 줄이지는 않겠다 하고 고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해외 판매 촉진으로 매출량은 증가를 했고 결과는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이것이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가 회계를 가지고 우리는 200년 이상 세뇌를 당해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눈을 한번 떠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4차 산업혁명이다 또는 글로벌 리세트다 뭐 하면서 뭐 음모론이 나오고 ESG도 음모론으로 그냥 몰아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그레이트 리셋 하겠다는 그 세력이나 또는 기존 그 세력들이나 원가 회계가 우리 이 경제나 이 세계 전체의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장의 생산량은 변동이 없음. 이게 생산성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GDP란 것도 결국 생산량 기준이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생산은 들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환경보호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은 열심히 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좀 줄여야 되겠어. 왜? 소비가 줄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겠어. 라는 의견을 내면은 원가 회계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이 경영자는 좀 미친놈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공장의 생산성을 유지해야지 이 사람아. 쓸데없는 돈을 쓰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싸움이 나서 생산량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병신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고 때문에 ESG의 스루프 회계는 ESG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토마스 쿤이 처음 썼죠. 커플링된 원가 패러다임. 이게 이제 커플링된 원가 패러다임은 재료비 노무비가 이제 커플링 됐다. 요게 이제 기초가 돼서 이제 그 세계 경제를 이렇게 공동탑을 만든 거죠. 그런데 과학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대도 나중에 제거될 수 있다. 이 말을 배웠을 때, 그렇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토대, 제조 원가, 이거 토대 제거해야지.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과학 철학에서 기운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기운을 주신 분은 제약이론 경영을 창시한 골드랩 박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참 유대인들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양자 물리학 박사셨고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의 토대는 그분이 TIOE 스루프트 인벤토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베스트먼트 투자로 이제 적용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는 편하니까 이제 인벤토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이 세 가지를 기둥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둥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요거를 이렇게 이제 다리 모양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또 제가 존경하는 과학 철학자 이 칼 포포 옹의 철학책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 스루프 어카운팅을 얘기하는 기본 철학으로서 TIO를 물에다가 박아서 이렇게 다리를 놓는 이게 이제 스루프 어카운트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시오리 오브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제약 이론이겠습니다만은 이게 TIO를 기둥으로 해서 제약 이론 경영이 성립이 된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릿지, 싱킹 브릿지라고 저는 제 자신의 블로그명도 싱킹 브릿지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루프 회계에 대한 상징을 이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현금 버퍼만 일단 이 기초편에서
좀 고급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어요. 현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총 비용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를 이제 총 비용 또는 총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총 영업 비용이 이제 그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죠. 그 현금 버퍼율이란 것은 이런 그 총 비용 나누기 이제 현금 및 현금적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현금 버퍼 일반적으로 50%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 빨간색, 노란색 이 신호등에 의해서 이런 그 빨간색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 재무, 영업, 생산, 물류에서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 현금 버퍼가 가능하면은 이제 이 그린 이게 그 그린색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파란 블루색이 됐는데요. 그린 전에 오도록 또 아니면 이 옐로우 존에 있더라도 좀 높은 쪽에 있는 거로 이렇게 이제 그 현금 버퍼를 유지해야 리스크 대비 그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그 경영 관리 지표로서 이 현금 버퍼율을 제가 또 한번 그 독창적으로 했다고 이 소개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그 50%를 다 그냥 할 거냐? 그게 아니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2회전이 되면은 1년에 그러면은 50% 가져가야 된다. 1 나누기 2 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12회전 한다. 한 달에 한 번 수금한다 그러면 8.4%만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지수라는 것은 이제 비상사태를 위한 안전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걸 한 25%만 봤어요. 그러면은 이 수금을 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할 수 있다면은 한 10%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히 자금은 돌지 않겠냐. 이렇게 이 표까지 한번 만들어서 기초표는 아닙니다만은 마지막에 요걸 기초 1에서 소개를 미리 해놔야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제가 대학에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1시간 단위로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을 맞췄습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거니까 10분 후가 또 며칠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초 2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